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는 경기도당 대변인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김주 대변인. 네. 제가 그때 사실은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말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계속 거기 있어야 되냐, 네.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신기하게 그 후 당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날 방송을 하고 예. 민주당 최고위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와. 뉴스 토마토 박지은 앵커 덕분입니다. 아, 그러네요. 저하고 상관없는데 네, 박지은 앵커님 저는 덕분에. 우연찮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임명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임무가 막중할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사실은 뭐 방송 이런 데서 장윤미 변호사님하고 같이 패널 활동한 게 조금 인정을 아유, 받은 게 무슨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이십니까? 듭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같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거의. 네,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와. 본인이 또 와. 원하면. 놀랍습니다. 방송 끝나 빨리 가야 전 됩니다. 걱정스러운 게 우리 이제 이슈가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어제도 네. 공중파 라디오 섭외가 있었는데 네. 이제 당대당 대변인 대 그러니까요. 대변인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요? 못 뉴스 나오죠. 토마토 나와야 되니까. 야우. 좀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주 활약을 좀 해주시길. 미리 네. 일정이 이렇게 약속된 건 제가 지켜야죠. 아, 감사합니다. 큰 일을 맡으셨는데 아우. 장윤 변호사는 뭐 소식이 없습니까? 예, 저는 김지호 대변인 예. 신임 대변인님의 보좌역. 아, 또 왜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자, 총리 인사청문회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저는 잘못 같아요. 증인을 결국 못 해가지고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린 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추어 같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고요. 전용기 의원도 이제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음. 하던데 일단 오늘 경향신문인가 이제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김민석 후보자 이 청문회에 임했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섣부르고 과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해야죠. 그런데 실력 발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검증이 안 되거나 공백으로 있으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 문화원 전과인데 미국은 갈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아들 뭐 논문을 뭐 이거 대학에 입시해서 거의 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소개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에 화력을 집중했던 건 금전 관계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소명이 돼요. 그리고 왜 자료를 못 내냐 하는데 이런 자료 낼 수 있는 낼 수가 국민의힘 없어요. 의원들이 있을까 저 반문하고 없을걸요? 싶습니다. 예. 없을걸요. 결국 지금 말씀대로 자료 제출 증인 문제로 막 고성 막말 주고받다가 결국은 별다른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을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 중에 두 가지 부분이 네.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증인 출석을 못 시킨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증인 출석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그런 증인 출석 요구가 무산된 게 아닌가. 아니 전 배우자를 왜 출석시킵니까? 그럼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부르죠. 말이 아니 됩니까? 좀 그렇잖아요. 안 되죠. 뭐 또 그렇잖아요. 떠나서요.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안 됩니다.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더더욱 안 돼. 아니 그런데 전 배우자를 청문회장에 부른다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랑과 전쟁이 영화 드라마 찍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된다고요. 이유로 이런 증인 출석을 요구하다 보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출석이 무산됐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장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금전 관계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고 프레임화 전쟁화 했는데 네. 재산이 2억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금전 관계를 따져봤자 근데- 어느 국민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치를 30년 이상 한 이런 직업 정치인이 재산이 2억도 안 돼요. 본인 재산은 보니까 1억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평소에 굉장히 뭐 멀끔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굉장한 자산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청빈하게 사셨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수뢰자 혐의를 그냥 뭐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니까 어느 국민이 이에 대해서 동조하고 명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 청문회는요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부각됐어요.
그 얘기도 좀 합시다. 네. 일단 계속 재산 문제를 주진 의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김민석 후보자 답변은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뭐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 3년 세월을 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사의를 제출한 이후였기 때문에 첫 번째 국무회의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은 비구체적인 답들이 많았던 네, 이러저러한 것들을 혹은 출판 기념회 혹은 축의금 조의금으로 갖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1억 정도의 추징을 어떤 수입원으로 갚았느냐, 수입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출했습니다. 24년에 1월 31일 날 1억 8천을 대출해서 그중에 1억 정도로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그 해에 있었던 저희 선거 비용에 준비해서 썼고 그 선거가 끝난 연후에 선거 보전을 받아서 나머지를 다시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해서 일체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 그리고 아니 감명해요. 대출 받았어요. 네. 해명이 저는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만약에 이런 해명이 나오면 네. 또 그러겠죠. 어떻게 대출받냐? 대출들이 받느냐고. 특혜 은행 대출 갖고 와. 아니냐. 그게 은행 갖고 와. 아, 그럴 재산 것 금융이 같아요.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효용 가치가 뭐 해봐도 없었던 소용없는 거예요. 얘기긴 하네요. 왜냐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요. 이 네. 출판 기념회 또 2회가 있었고 이게 그러면 당신 이 몇 억 왜 신고 안 했냐? 그걸로 추징금 갚았잖아요. 추징금이 그러니까요. 7억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진되고 했는데 왜 공직자 재산 신고하지 않았냐? 이게 그냥 낙마를 위한 낙마 공세랄까요? 그냥 네. 타겟을 딱 정하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길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대 특히 국무총리 상징적인 자리에 대해서 뭔가 화력을 집중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태도인 것 같은데 이게 더 다급하고 절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도 없고 이렇게 귀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의원 얘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은 지금 70억 자산가이잖아요. 군대도 안 갔어요. 못 갔나요? 뭐 몰라도 그 얘기가 더 커지고 그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 재산이 어떻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70억이라는 이게 사실 부동산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매매가로 계산하면 100억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20살뿐이 안 된 아들은 현금성 예금을 7.8억을 가지고 있대요. 저보다 더 많아요. 예. 이게 50살 먹은 저보다 더 많습니다. 말이 됩니까? 부럽긴 해요. 예. 증여세로 2억 원 이상 납부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네. 그 증여세 2억은 어떻게 냈냐? 17세 때 받았으니까 그때도 또 아니, 증여세도 또 그것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했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역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한 증여세를 또 냈냐? 이 맞아요. 부분 관련해서 소명해야 되는데 전혀 소명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하는 거잖아요. 돈 많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에 그 돈이 생기는 게 맞는지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그 돈이 생기는 게 맞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감옥 가서 군대 못 간 건 다 검증이 되는 거죠. 이재명 도 장애가 있고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빼고 군대 빼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군대 엄청 많이 갔다 와가지고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상하잖아요. 간염으로 군대를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은 질문할 수 있고 굳이 그게 안 했으면 안 나올 거를 얘기를 본인이 만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네. 박선원 의원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하지 그런 것도 않았습니다. 아니죠.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다.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막 신상 발언도 하고 막 화를 내고 사과하라 그러고 도둑이 재발저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관례상 국회의원이 총리 후보자가 되고 그리고 초대 총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해서 왜냐하면은 초대 총리가 인사제청을 안 하면 장관 임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 후보자고 초대 총리 그러면 인사청문회나 어떤 인준 관련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 넘겨줬죠. 얼마나 의혹이 많았습니까? 넘겨줬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쌍심지를 켜고 김민석 후보를 왜 공격하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예. 계엄, 내란, 군사반란을 최초 경고했고 아. 계엄 실패, 계엄 어떤 그런 좌절에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앙심을 품은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아하. 김민석만큼은 안 된다. 보복해야 된다. 이런 앙심을 품고 이렇게 뭔가 하는 명분에 것이다. 맞지 않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심으로 그게 되나 싶기도 의심이 하고. 듭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명분이 있고 잘못된 지적은 충분히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그 지적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다. 일단 그 인사청문회 어제 진행 중에 서울시장 도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국무총리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민미 변호사님?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설이 국무총리 내정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았고 뭐 그거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제 강원도지사 출마 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서울시장은 어떻게 해야 출마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직을 잘해야 할 수 있는 거겠죠. 아, 잘해야 그리고 된다. 할 수 있을지도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다 보니까 초대 총리가 된다면요. 예. 예. 뭐 아마 지금 마음속에는 국무총리 이 부분을 잘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다시 이제 정권을 가져온 부분이 있고 네.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정말 망쳐놨고 그러면 본인의 입신양명은 사실 국무총리라는 직은 정말 대통령 바로 아래직이고 더는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룰 이 목표점이 이제 없을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말이 저는 진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그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6개월짜리 뭐 국무위원이나 뭐 수석이나 총리나 등등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제 동료들도 네. 지금 대통령실에 많이 입성을 했는데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어떤 인사 관련해서는 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근무할까 이걸 확답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마음들은 가능하다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 나의 입심양면이 아니라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이력, 나의 정치적 미래보다는 대통령 이 정권에 뼈를 묻겠다. 자 보십시오. 강훈식 비서실장. 아, 배치 뗐습니다. 제가요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대화도 네.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그 아산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퇴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배치 떼고 갔죠. 갔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입성하는 그런 어떤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내각 중에 다음번 지방선거 이제 1년 남았고요. 출마하려면은 6, 7개월 후에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6, 7개월 하고 지금 나와버리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직을 이용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원이나 민주지지자들이 그렇게 정말 자신의 이력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 행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최소 2, 3년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신 분이다. 아 근데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선거가 다음 지방선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 여부 또 이 지방선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승리를 그러면 견인해야 되게 돼요. 좋은 인재들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딜레마도 그것도 있는 딜레마가 거죠. 있는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짧게 하는 예.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책임 정치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명도가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란 게 그러니까요. 이 선거에는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다 보니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당사자들의 결단이 있겠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다시 총리 청문회 얘기를 하면 오늘 이제 2일째가 있을 건데 뭐 특별한 얘기가 있을지 또 이거 통과가 되겠죠. 이제 인준이 필요하긴 해.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 첫째 날 한 방이 없었는데 둘째 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마타도 하고 예. 인신공격 하겠죠. 저는 내란 잔당들의
어떤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뒤끝. 뒤끝. 내란 잔당 뒤끝. 그 뒤끝.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왕 이래 된 거 국민의힘 좀 전략을 바꿔서 네, 네. 아예 잘하는데요.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협치 뭐 이래 갔으면 어떤 애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살 길이 전 열릴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민주당을 지원하고 그냥 응원하는 취지가 아니라 네. 야당의 야성을 그냥 견제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정치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나라에 대한 이런 이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과거의 보수는 그래도 능력, 뭐 집권을 해봤던 그 경험,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못했을 예. 때 그 독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 훼손시켰어요. 특히 윤석열 씨가. 그렇죠. 그런데 절연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면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기여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그냥 비토놓고 욕하는 거에 특성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국민 선택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조금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감이 저는 한번 저걸 얘기를 들어봐도 70억짜리가 2억짜리한테 뭐라 하는 거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질문 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니는 뭔데 이래서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래 뭐 이번에 해줄게요라고 하고 정치라는 게 주고 받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아니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렇죠. 입법 로비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권한 행사에 있어서 뭐 직권 남용을 했다든지 뭐 발의한 법안 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지적해야지. 아니 재산 2억도 없는 사람한테 부정축제자라고 프레임 씌워갖고 욕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아들은 7, 8억 현금으로 그냥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청문회보다 더 주목받는 게 주진우 의원이었고요. 밖에서는 송민영 장관 이 후보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영 장관은 지금 지명받았는데 청문회는 없는 거죠? 없죠. 한 번 했으니까 없는 유임하게 된.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야권 뭐 진보당이나 등등에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세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그래도 전 정권 인사인데 본인의 소신을 정책적인 방향성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일단 진보 진영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주무부처 장관이었고 네. 이렇게 되면 뭐 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는 뭐 소극적이고 본인은 말렸다고 합니다만 이제 무관하진 아니다. 그 당시 이제 국무위원이니까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인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이제 어떤 분이 진단하는 걸 들었는데 어공과 늘공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어공들은 이제 지자체장이나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데 늘공들, 그러니까 원래 직업 공무원분들도 전 정권에서 차출돼서 뭐 대통령실을 파견 갔다 왔다 이러면 그렇죠. 이 정권 사람이구나 낙인이 찍혀서 더는 나는 이 정권이 바뀌면 승진 못하겠구나 이런 이 족쇄처럼 인식을 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부분이 현실이고 그랬을 때 능력 있고 탁월하고 어느 정도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결이 확인되면 그래도 전 정부 사람이라도 쓴다라는 신호를 공무원사에 주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 그리고 왜 양곡관리법 이거 뭐 영혼을 팔았니 뭐니 뭐 이렇게 네. 야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공무원에 어떻게 보면 이 숙명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결에 맞추는 게 공무원의 업이에요. 그게 직업윤리.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국무위원은 장관은 좀 예. 달리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실무를 추진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은 그 정권에 왜냐하면 정권은 그냥 정권이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 자체를 영혼을 팔아 넘겼네 만에 하는 비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높여지니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국회 간 상황이고 특히 지금 어떤 점을 좀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보고 유임시켰는지 강주영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사의를
제출한 이후였기 때문에 첫 번째 국무회의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은 비구체적인 답들이 많았던 반면 송미령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도 가지고 왔던 장관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건 짐작을 좀 해보고요. 이건 결국은 이제 송민영 장관이 유임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사실상. 내가 잘해가지고 보고하면 그러죠. 저분이 나를 유임시키겠지? 그건 아니었겠죠. 일단은 제가 민주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허탈한 마음이 그게 있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그럼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남 호남에서 정말 이 정권과 윤석열 정부가 치열하게 싸운 그런 농민들이 있거든요. 농민들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허탈함이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 저도 뭐 아는데 그분도 저도 갈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예, 허탈한 마음이 있고 예. 특히 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남태령 트랙터 투쟁 이때 뭐 정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맞습니다. 농민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 의원들과 좀 간담회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송미령 장관 유임 장관이 직접 가서 소통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계승한다는 그런 설명을 해라. 뭐 약간 그런 지침을 네, 준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본인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과거 윤석열 정권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조금만 인연이 있어도 다 내쳤잖아요. 다 내쳤죠.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내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5년 단임제입니다. 뭐 8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전 정부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다 내치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직이 양분돼요. 그리고 복지부동하게 되고 눈치만 볼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다음 정권 다 바뀌면 어차피 일해주지도 나가는데 않고 뭐 일해봤자 나는 승진도 못할 텐데 내가 왜 이래? 그렇게 되죠.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인드 그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공무원 또 내칠 수 있습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까? 네. 정년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 열심히 일하면 전임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중요 직책을 해도 나는 과감히 그런 공무원들은 발탁해서 쓰겠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을요 막 이래라 강요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는 희망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네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이른바 실용주의 인선이겠네요. 그럼요. 자, 송미령 장관 후보자만 유임된 게 아니고요. 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승진했어요. 그렇죠. 이분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실에서 총리실에 있었던 사람이 승진했어. 딱 보니까 왜 직업 공무원이거든요. 예. 어디 갔다 오긴 했어도 직업 공무원이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의 총리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밑에 대테러 센터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 암살 시도를 됐을 때 가짜뉴스 퍼뜨린 데가 총리실입니다. 맞네요.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의 사심이 있었어도 그런 인사 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직업 공무원은 내가 승진도 시키고 장관은 유임도 시키고 그런 것을 선례로 보여줬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주의 인선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은 그런 거잖아요. 본인들도 아마 이게 거의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정권 바뀌었는데 유임되는 경우는 네. 본인들도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네. 아까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게 눈에 들려고 왜냐면 그랬던 전례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을 때 뭐 같은 국방부 정- 장관 예. 그렇죠 같은 보수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 한번 이제 진보 보수 YS에서 DJ로 네. 바뀌었을 때 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유례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은 끝까지 이제 본인의 본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게 공무원사에 던지는 짚어주신 대로 그런 메시지 성격도 있고 이 여러 다중 포석이 있는 인사였다 생각합니다. 자, 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실용주의 인선이다. 근데 앞으로 논란 좀 더 될 것 같긴 해요. 계속 얘기가 좀 나와서. 자, 그리고 지금 국회 소식 좀 전해드리면 본회의 이제 26일 날 열립니다. 이제 문제는
추경안도 처리를 하려면 예결위도 필요하고요. 또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지금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네. 이전까지 상임위 다 해결하고 오라고 이제 우원식 의장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해결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공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네. 눈에 띄는 건 이제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려왔고 예. 예결위원장도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야당이 이 법사위를 맡고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는 그 관행대로 우리가 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년마다 원구성이 됐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대선 공약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성들 다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기획재정부의 구조 개편을 한다. 그것도 정보조직법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상황을 목도했습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있을 때 법안을 딱 틀어지고 오히려 이것을 국민 생각하기보단 정쟁의 그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상원 역할이니까 법사위 문턱을 못 넘으면 본회의를 못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랬죠.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그게 지금 의회의 현실인데도 아이 그래 이거 협치가 좋으니까 법사위원장 그건 협치가 아니에요. 그건 무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뭐 이 법사위원장 아마 국민의힘 끝까지 달라고 하면서 다 준다 그랬잖아요. 뭐 외통위 국방위원 다 준다 주면서도 이거 달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 더 주기 싫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엄이 터졌을 때 국회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어디 법사위를 달라고 해요. 자, 대선의 징계 잘한 일입니까? 자, 3년 만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라에 난리 계엄이 일어났고 국가 반역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결과가 대선에서 참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물을 달라 그래요?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원 구성은 원래 2년에 한 번 국회의장을 뽑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협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것인데 그 틈을 이용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요? 때를 쓰면 다 줘야 됩니까? 나라를 정말 혼란으로 몰아놓고 도탄에 빠뜨린 군사 반란에 그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선물 내놔라, 내 거 내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근데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쭉 가는 겁니까? 끝까지 저렇게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저를 하면. 아니에요. 그 법사위는요. 네. 그 뭐 그런 법이 없고요. 아, 법이 그 상임위에서 뽑으면 돼요. 네. 그 숫자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사위원장 뽑는 거예요. 국회의장도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냥 관례로 여야 간의 협상으로 정한 거지. 그냥 원 절차대로 하면 상임위에서 표결해갖고 뽑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우원식 의장은 그나마 그래도 협의해달라고 네. 요청하는 거지 정 안 되면 그냥 직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 위원장 배분이라는 거는 국회 의석수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전반기 다 어떻게 보면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오겠다는 거는 좀 명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여튼 좀 이렇게 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뭔가 막는 모양새라서 아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면 뭐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논리가 작동이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당이 네. 요새 너무 기가 사는 근데 것 같아요. 우리 김조 대변인님이 대변인 되시고 나서 네, 목소리 좀 네. 커지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스피커가 좋습니다. 커지셔서 그렇습니까? 또 스피커 커져서 너무 좋습니다. 음성도 커지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마다 계속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사이다. 그럼 박지훈과 딴데 함께 가시면 갑니다. 딴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동네 성남 친구지 않습니까? 친구 이게 친구예요. 이렇게 하셔도 될지 몰라도 친구의 같은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